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의 어필로그 줄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영화는 2015년에 소개되었던 아이 인 더 스카이입니다. 케냐의 한 가옥에 테러리스트들이 모여서 자살 폭탄 테러를 준비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드론은 이걸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미사일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 바로 앞에서 한 소녀가 갑자기 나와서 빵을 팔기 시작합니다. 미사일을 쏘면 소녀가 죽고 안 쏘면 수백 명이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당한 이제 교착 상태와 이 상태에서의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 영화는 사실 국제인도법적인 중요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국제인도법이 뭔가요? 우리가 무력 충돌이 일어날 때 각 나라가 이 전쟁을 어떻게 개시할 것인가 이것을 규제하는 요건에 관련된 것과 무력 충돌에 관련돼서 일어나게 된 전투 행위를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의 무력 행사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총체적인 규범을 국제인도법이라고 불릴 수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전쟁법이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데 되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여러 가지 차가운 현실을 보여줘요. 이 소녀는 지금 자기에게 근처에 폭탄이 투하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 있고 실제로 드론이 출격해서 폭격을 개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조종사들이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물어요. 이게 뭔가 쏘긴 쏴야 되는데 폭격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 아이에게 얼마나 피해가 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묻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결정을 계속해서 떠넘기고 여기서에 있는 법무관마저도 이것이 공격 결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서로 미루고 계속해서 어떤 관료적인 모습들을 보이죠. 끝내 쏘긴 쏴야 되는데 이걸 타협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피해, 콜레트럴 데미지가 얼마나 날 것인가를 계속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아이의 생명도 유지해야 될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피해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률적 계산을 하고 폭탄을 투여하는 그러면서 사실 괴로워하는 예정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생명이 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내렸던 결정이 적법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던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사실 국제인도법과 현실에 관련된 어떤 갈등들을 보여주고요. 단순히 누가 옳은가, 누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라 어떤 힘이 질서고 정당한 것이 전부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법과 규범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이란 침략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들도 여기와 연결될 수 있죠. 이 영화는 사실 전쟁 영화로 보기는 어렵고요. 정치 심리극입니다. 화려한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화상회의실, 드론 조종실, 영국의 작전본부라는 세 장소를 계속해서 오가면서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월 대령은 군사적 효율성을 강조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후폭풍이 자기에게 일어날까에 두려워하고 법률 자문 뒤에 숨어서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만 이거를 도장을 찍어줄 것만 요구하는 결정도 하죠. 시각적인 연출도 의미가 있어요. 드론의 차가운 렌즈와 지상에서 빵을 파는 소녀의 실제의 시선을 계속 교차시키면서 살인이라는 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픽셀 아니면 데이터 아니면 콜레트럴 데미지에 관련된 숫자로만 치환되고 있는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격적인 전쟁의 비인간성이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2015년이어서 벌써 11년 전 영화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 쟁점에 더하여 AI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공격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타격 목표와 그다음에 공격할지 아닐지 여부를 사람이 결정하지도 않는 상태에 되게 될 때에 대한 두려움들이 저희가 국제인도법이 이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별의 원칙입니다. 국제인도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공격자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엄격히 구별해야 되고 오로지 군사적인 목표물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죠? 드론으로 감시 중인 가옥을 내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이 당시에 구체적인 작전의 맥락이 설명되지 않지만 명백한 군사 목표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집 앞에서 빵을 파는 소녀 알리아는 전형적인 민간인이죠. 일부러 영화가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줬는데요.
영화는 테러리스트가 자살 폭탄 조끼를 입는 순간, 즉 전투원으로서의 모습이 극명화돼서 작전을 수행하게 될 수 있는 순간과 평화롭게 숙제를 하고 빵을 파는 소녀의 모습, 민간인으로서의 보호 가치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준수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공격 목표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군사적인 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인의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려는 어떤 적과 타격하려는 적에 비해 민간인의 희생이 너무 크다면 그 공격은 위법하다라고 법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작전 통제시에서 계속해 나와요. Collateral Damage Estimate, CDE라고 하죠. 부수적인 피해가 콜레트럴 데미지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게 되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국제인도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이 있는 것이 국제인도법 자체는 완벽한 평화를 얘기하지는 않고 무력 사용이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당한 것을 어떻게 하면 제한해서 최소화하고 민간인의 피해와 억울한 것들을 없앨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인도법이 없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없고 전쟁 통해서 타격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없죠. 근데 이 영화에서 가슴이 아픈 것은 비례의 원칙이 있어서 군사적인 목표가 압도적으로 커야 민간인의 희생보다 압도적으로 커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된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빵을 팔고 있는 여기서 영화에서 나오는 소녀의 목숨이 소녀의 사망 확률이 65% 된다. 그럼 공격을 승인할 수 있을까? 55%다. 공격을 승인할 수 있을까? 45%로 계산해. 그냥 그렇다고 해. 우리는 써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줄다리기와 현실적인 제약이 현실적인 공격 필요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법이 제약하는 것이죠. 비례성의 원칙은 민간인 피해가 0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무거운 숙명을 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예상되는 국제적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영화는 분명히 이게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군사적 필요성, military necessity에 대한 원칙도 있어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력 충돌과 전투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해야 되지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거나 군사적인 이익이 없는 그냥 과시 목적으로 하게 될 파괴는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파월 대령이 얘기하죠. 지금 당장 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민간이 죽을 것이다. 지금 쏴야 된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군사적인 필요성입니다.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군인과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책임을 따지는 정치인 사이의 간극을 조명하는데요. 그것이 국제인도법이 중간에서 이 간극들을 현실성과 법의 규범 속에 제약하는 어떤 그걸 형량하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작전상 주의 의무라는 것들도 있어요. 공격을 결정하기 전에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확인하고 주의를 해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소녀가 없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되고 소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소녀의 피해를 없애거나 0으로 만들거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모든 다른 대안들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녀를 사정권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미세 드론을 보내서 소녀가 나오도록 유인을 해보려고 하거나 누군가 빵을 사서 소녀를 보내주기를 여기서 계속 빵을 팔도록 하지 않고 기다리기 하는 이런 장면들이 해당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영화의 모습을 보면 강대국들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소녀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삶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투를 하고 더 많은 테러리를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정당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강대국들은 무력 사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끔 법을 왜곡하거나 자기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영화로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질문들이 서로 정치인들 사이에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기보다는 소녀를 살리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이걸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면피용 질문으로 소비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국제인도법이 완벽한 국제법이 전쟁의 개시나 아니면 전투 행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않고 이것이 이상적인 결론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또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오히려 위선적인 목적으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근거로만 이용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런 위선적인 질문이라도 현실적인 필요라도 던지지 않으면 이러한 안전장치라도 던지지 않으면
무력 행사의 어려움들을 막기는 너무나 어렵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계산하지도 않고 여지없이 공격이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되게 고민이 많이 있어요. 왜 힘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사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서의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온 것이나 아니면 지금의 이란에서의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 위협을 아무것도 오늘 CIA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사실 입증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국내 정치적인 필요, 국외적인 정치적 필요 다 알 수 없고 외교적인 어떤 고려 때문에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타격하겠다라고 해서 일국의 지도자를 설령 그 하메네이가 상당히 나쁜 사람이고 여성과 아동들에게 최악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문명한 또 최근에 이 자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데 책임이 있는 경제적으로 파탄을 낸 물론 미국의 제재가 너무나 있지만 그러한 정치를 소수자의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정치를 만들어내지 않은 매우 나쁜 정치인인 것은 누구나 동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거기다 미국이 나타나서 폭탄을 투하하고 벙커버스터를 투하해서 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아까 전에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붙여본 몇 가지의 원칙을 따지다 보면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근데 가슴 아픈 것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정당화될 수 없나요? 아까는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는 무력 충돌을 전쟁을 개시하는 것. 그러니까 유스인 전쟁법은 유스인 벨로하고 유스인 벨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 조건에 대한 법과 구체적인 전투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전투 행위가 언제 적법해질 수 있는 것인가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것이라면 전쟁이 그러니까 무력 충돌을 개시하게 되는 것 자체가 언제 적법할까를 다루는 법이 있는 거죠. 지금 유엔 헌장 체제에서는 전쟁이 가능하려면 유엔 헌장 제51조 지금 유엔이 제2 차례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참화는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로지 가능한 무력 행사는 자유권의 발동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서 무력 공격이 있고 임박성이 있어서 지금 당장 무력 공격이 있어야 된다. 실제 공격을 받았는가? 아니면 먼저 선빵을 말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만 없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가? 그러니까 임박성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세 번째가 필요성과 비대성이 있는 거죠. 무력만이 유일한 수단이고 외교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왔으며 지금 우리의 사람들이 위험해질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격하려고 하는 이 형태의 전투가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위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까 CIA에서 얘기를 나오고 미국 내에서도 별도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된 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란 정부가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다.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없는 상태이고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갑자기 일국의 지도자를 살해할 수 있는 군사적인 필요로 살해할 수 있는 미국이 무슨 근거로 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이런 원칙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명령과 판단 정보기관의 판단만으로 어떤 한 국가가 초월적인 힘을 사용해서 다른 국가를 마음대로 타격하고 국가 원수를 마음대로 살해하고 납치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거리낌 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제법적을 보면 이렇게 자유권에 관련된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유권을 요청을 만족시키지 못한 거 있고요.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쟁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을 전투를 하고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사후 승인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승인받기가 어려울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미국 국민의 10명 중에 6명도 이러한 형태의 이란 침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승인받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건 군사작전에 불과하고 전쟁이 아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거기도 정당성은 없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의한 혹은 나토에 의한 임박한 침략 위협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유엔 헌장 체제 내에서 아무것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 군사작전이다라고 설명해서 전쟁은 아니다라고 피해갔죠. 근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이런 것들을 보면 자꾸 힘이 빠지는 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법이 전쟁을 막지 못하는데 또 어차피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보듯이 결국은 정치인들 버튼을 눌러서 타격을 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냐. 근데 법의 존재는 준수 여부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법이 있다고 살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 침략이 일어난다고 국제법이 소멸해서 필요가 없고 소멸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침략국마저도 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까지는 하지 않고 최대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억지로 동동을 하지만 임박한 위협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권력조차도 법이 존재하는 하에서는 스스로를 합법적인 것이라도 설명해야 되는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부담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가 이어지게 되면 법정에 무대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조차도 스스로를 합법으로 위장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초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탱크와 폭격을 직접 멈출 수는 없지만 언제 폭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언어는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존재는 100% 준수될 때에만 증명된다고 할 수는 없죠. 어기는 집요하게 불복하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경우, 특히 유엔의 체제가 지금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고 전쟁과 전투에 대해서 지금 집단적인 자위에 대해서 아니면 평화체제에 대해서 유엔이 설정한 체제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많이 있지만 형법이 있어도 살인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죠. 국제법은 위반이 없을 때 그러니까 국제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위반이 있는데 이걸 위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이 전쟁을 막지는 못하지만 훗날 책임을 이를 통해서 물을 수 있고요. 이 언어를 포기하면 중립적인 현실주의가 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힘에 의한 지배만 남고 그 지배 안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여성과 아이들, 소수자들, 이민자들,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강제에 징집돼서 원치 않은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 뿐입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의 결말에서 작전은 성공하지만 지휘관과 조종사 모두의 표정은 참혹합니다. 법적인 기준을 통과해서 결국은 폭격을 했다고 해도 인간의 죄책감마저 씻겨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법이 있고 최소한의 한도로 그러나 그 위에는 또 도덕이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영화에서 소개하려고 했던 법과 도덕의 기준이 있다면 지금 각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명한 국제법적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넘지 않아야 될 도덕적인 선과 넘지 않아야 될 국제인도법적인 선이 있습니다. 정당화될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이러한 공격 행위와 침략 행위는 결국은 사람들 전범으로 만들고 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뿐이며 더 많은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의 이 영화를 통해서 국제법이 왜 그래도 의미가 있고 현실의 잔혹함 속에서도 최후의 보루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약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아까 이란의 불법적인 침략,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침략에 대해서 좀 제가 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힘의 논리가 아닌 법과 그에 따른 뒷받침될 수 있는 인권의 목소리를 저희가 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AI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뇌하는 인간의 자리가 2015년에 아이 인 더 스카이에 있었다면 지금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 누가 하나요? AI가 지금 군사적인 목적에 공여되고 있고 앞으로 전투원이 아닌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것 속에 로봇이 전투를 하면서 복잡한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율살상 무기들이 LAWS가 스스로 타격 대상을 결정하고 타격 여부까지 결정한 시대 국제인도법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발전하고 있을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 영화는 지금 티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